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로 청년에서 송수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연 기자님 여름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9월이네요. 네, 아직 9월 아니죠? 이거 네. 방송 나갈 때 방송 나갈 때 9월이고 방송 나가는 주가 어쨌든 9월 첫 주 방송이고,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주에 우리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두둥. 그러게요. 두둥.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업로드 첫날 9월 4일날 듣고 계신데 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일정이 변경되어서 가고 싶다 나도 오세요. 갈 수 있습니다. 네, 저기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비밀 댓글로 뭐 이렇게 연락처 같은 거 남겨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수연 기자님 작년 토크 콘서트 때 디프리까지 네, 계셨잖아요. 네. 올해는 안 옵니까? 올해요? 올해요. 네. 제가 공교롭게 휴가랑 겹치긴 했는데. 휴가면은 거기 올라고 휴가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잠깐만, 토요일 날 하는데 뭐 휴가야. 근데 작년 되게 즐거우셨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도 뭐 앞뒤가 그러게요. 맞아야지. 딱 걸렸네요. 토요일은 휴가 안 내도 쉬는 날입니다. 아니, 이보세요. 휴가 중일 수 있잖아요. 그쵸. 휴가 중에 토요일. 제가 거기 가려고 휴가 냈죠. 네네. 네, 우리 유쾌한 수연 기자님도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수연 기자는 저 토크는 안 들어도 되고 뒤풀이만 오시죠 그러면. 왜요? 토크 들으러 가는 건데 공연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육지거북 공연 네. 보러. 네네. 바다거북이라고 할 뻔했네. 바다거북은 누구야? 네, 송 기자도 뭐 휴가 냈으니까 네, 토크 콘서트 오시고, 네, 오늘은 송 기자 모시고 유혹하는 책걸상으로 네. 책 한 권으로 한 편 짧게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JYP, YG 둘 다 읽은 책이기 때문에. 근데 요걸 왜 두 편 만들지 않고 한 편만 만듭니까? 별로였어요? 사실 저는 근데 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YP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뭐 그냥, 보지도 않았을 거죠. 넘어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봤는데 그 저자가 워낙에 애정하는 저자고 전작들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저자여서 나오자마자 봤는데 좀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JYP가 나도 읽었는데 요거는 어쩔까라고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아예 방송을 안 했을 텐데. 네. 저자도 읽었겠다, 뭐 말도 꺼냈겠다. 그러면 버리긴 조금 아까우니까. 그리고 한 편 하면서 전작 얘기를 좀 해보자. 전작들이 훨씬 훌륭해서 우리 송 기자님이 만약에 전작을 안 읽었다면 전작들을 오히려 좀 권하고 싶은 생각에 청취자분들도 오늘 얘기하는 이 책 말고 전작을 먼저 읽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생길 겁니다. 방송 듣고 나면. 네. 뭔 책으로 하느냐? 건널목의 유령이라고 하는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저자는 다카노 가즈아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거의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사실 말한 적이 있긴 해요. 작품 이름은 말한 적이 있죠. 있어요. 저자 이름도 말은 했겠군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새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6년 만에? 아니요, 10몇 년 만에. 10년 만인가요? 네, 11년인가 맞다. 만에. 네. 이분이 다작을 하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늦었죠. 그래서 그 전작이 아마 그 전 작품과 비교했을 때 한 6년 만에 나와서 그때도 홍보를 뭐 6년 만에 냈다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은 또 더 늦게. 지난번에 나온, 그러니까 나름 최근작 11년 전에 나온 게 제노사이드죠. 네,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 다뤘었어요. 제노사이드는 우리가 얘기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본격적으로 없고, 다룬 적은 없어요. 가끔 지나가는 말로 죽이는 소설 하나 그래요? 있다. 전 샀는데. 샀어요? 네. 아니면 사서 읽었어요? 샀어요. 근데 제노사이드는 6년 만에 이 작가가 새 책을 냈다라고 했을 때 읽고 나면 야, 이런 거 쓰려면 6년 걸리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번 책은 11년 만에 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왜 11년이나 걸렸지? 이걸 쓰는데 왜 11년이나 걸리지? 그래요? 이 생각이 들었고 좀 시큰둥. 그 다음에 제노사이드의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목 건널목의 유령을 보고도 이게 진짜 유령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유령 얘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진짜 댓글을 유령 좀 얘기구나. 댓글을 좀 읽어본 다음에 다시 시작하죠. 햇살 고현님, 최근에 책 먼저 읽으려고 방송을 많이 미루어 두었습니다. 독서력을 업 시키라는 YG님의 지령에 따라 모방범 3권과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도 읽었습니다. 경제학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희미하게 알 것 같고요. 두꺼운 책도 덜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는 사생활, 해녀되기 시도하여 2숨에 다 읽고 방 닫힌 금음에 가서 열심히 눈팅도 하고 왔습니다. 이제야 방송을 들었는데 방송을 먼저 들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비님의 집에 대한 통찰을 알고 읽었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읽었을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는 유니콘이라니 우리가 집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브탱 때문에 소환되신 두 분, 세바공님 많이 부러웠고요. 댓글 쓰지 않아도 호명되시는 분, 네, 귀찮아님, 루브탱 완전 어울리는 스타일이신 거 인정합니다. 네, 그 햇살고요님 댓글 제가 그 소개하려고 가지고 오면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우리 펀딩 할 때 막 좀 그 독지가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막 또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펀딩을 하시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독지가 카페에 비친 적이 있었는데 햇살고요님께서 그 또박또박 손글씨로 YG 울지 마라, 집 한 것도 아닌데 뭔 걱정이냐 이런. 햇살 고현님은 집이 있으신가 보네요. 유주택자신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 팔아서 돈 보태는 것도 아닌데 뭔 걱정이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뭐 집을 아주 여러 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하나 팔아서 좀 보태주시면 고맙게 받긴 집 하겠습니다. 팔아라. 그건 거의 사이비 정교 수준 아니에요? 아니 집 팔아서 다 줄 필요는 없고 조금만, 일부만, 극히 일부만. 네. 집 문서도 받습니다. 이런 거. 정말 힘든가 보네요. 네, 정말 힘들죠. 네, 우리가 저번에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 JYP랑 YG랑 만나면 맨날 계산기 두드려요. 야, 이거 내년엔 안 되지 않겠냐? 이거 요즘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9D95님. 네. 최근에 이 팟캐를 알게 되어 랜덤으로 듣는 와중에 영업당에서 취미는 사생활이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몰입하며 단숨에 해녀님이시군요. 재밌게 봐서 감사 인사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 진행자분들과 패널분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며 목소리가 참 듣기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읽을까요? 은로님 574페이지 단 한 번의 시선. 이걸 어떻게 다 읽지 했는데 하루 반 만에 다 읽었습니다. 뒤통수 제대로 치는 소설이네요. 뒤통수 치죠. 할런 코벤 소설은 처음 봤는데 완전 빠져들었습니다. 연이어서 보이 시리즈 읽어보려고요. 어쩌면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면 안 되는 건지도 몰라. 사진 한 장의 진실을 이렇게 풀어내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단 한 번의 시선 읽었나요? 저 안 봤죠. 보세요. 할런 코벤의 딴 거 몇 개 봤는데 단 한 번의 시선은 못 봤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을 다들 이게 최고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 휴가 때 읽었었거든요. 요번에 읽었습니까? 이번에 읽었어요. 저도 할런 코벤을 꽤 많이 읽었는데 이상하게 단 한 번의 시선을 놓쳤더라고요. 근데 은노님 말씀처럼 진짜 저도 해녀되어서 단숨에 읽었고 요즘 해녀되어서 읽을 때 헬멧을 쓰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뒤통수 제대로 치는 소설이 되니까. 네.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네. 아, 왜 이렇게 크게 웃으셨어요? 자, 오늘의 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건널목의 유령. 자, 다카노 가즈아키라는 사람. 뭐 워낙 오랜만에 책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일 텐데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일본 작가님이십니다. 뭐 이름 들으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네. 2001년에 이제 이분이 연배만 놓고 보면은 60년대 초반생이니까 뭐 미야베 미유키 그다음에 히가시노 게이고 뭐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비슷한 연배예요. 그런데 두 분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엄청 다작 예, 엄청 하시는 다작이죠. 분인데 그런데 이분 이제 아니에요? 이분이 데뷔가 굉장히 늦었어요. 데뷔가 늦어가지고 근데 데뷔 전에는 주로 영화판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그다음에 영화 공부도 하고 직접 연출도 해보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2001년에 열쇠계단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네. 에드거와 람포상이라는 상을 받고 주로 신인들한테 주는 상이죠. 상을 받고 뭐 각종 미스터리 소설 랭킹 1위에 오르면서 일약 그 일본의 약간 신의 그 총애를 받는 신의 작가로 이렇게 딱 떠올랐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열쇠계단 이후에 뭐 우리나라에 소개된 뭐 그레이브 디거라던가 이런 그 계속해서 내는 소설마다 되게 인기를 얻다가 한동안 침묵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또 6년 만에 내가지고 그 소설은 화제도 화제지만 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좋은 평가도 받고 그래서 역시 거장 이렇게 딱 인정을 받았는데 그 제노사이드를 낸 게 201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2012년에는 책걸상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니까 뭐 JYP나 저나 제노사이드라는 소설은 따로 재밌게 읽고 나서 책걸상 시작하고 나서 제노사이드 재밌었는데 왜 이 작가는 그 이후에는 작품을 안 내지 이런 얘기를 아주 가끔 했었던 오랜만에. 기억인데 11년 만에 네. 11년 만에 건널목의 유령이라고 하는 소설을 내서 이 다카노 가자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거나 아니면 데뷔작인 열쇠계단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열쇠계단이라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던 독자들이라면 야 이거 대작인가 보다 하고 당연히 손에 들고 읽을 수밖에 없게끔 뭐 되는 작품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JYP도 나오자마자 바로 읽었던 것 같고 저도 나오자마자 바로 다카노 가즈아키 제노사이드의 작가는 JYP한테는 어떤 존재냐 하면 책을 이제 한 권 딱 읽었습니다. 뭔가를 읽는 순간 이 사람의 작품은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오면 다 봐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나 13계단은 안 봤다. 13계단을 안 봤어요. 저는 그거 본 거 같아요. 제노사이드보다 더 먼저 쓴 거. 네. 그때 추천해 주셔서 저는 봤어요. 13계단 재밌었죠. 네. 저는 이르고 다카노 가자키가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왜 언급을 했냐면은 저로서는 좀 약간 좀 뜬금없는 경험을 하게끔 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쓴 소설을 제가 그레이브 디거랑 열쇠계단을 거의 연달아서 읽었거든요. 좀 뒤늦게 읽은 셈이죠. 그런데 그걸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읽은 거예요. 읽은지 모르고. 뭐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읽다가 가끔 읽는 일. 한참 읽다가 이거 뭐지? 막 기시감. 너무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이 나. 그래서 독서노트를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예전에 읽었더라고. 2012년에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2012년에 제노사이드를 너무 재밌게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보시는구나. 제노사이드를 쓴 다카노 가자키 작품을 국내에 출간된 걸 다 찾아가지고 다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심지어 독서노트에다가 이 작가가 앞으로 책을 내면 꼭 사서 봐야겠다 이렇게 메모까지 해놨었는데 나중에 또
뭐 아니 우연히 그냥 또 두 권 다요? 네, 두 권 다 13계단이랑 그레이브 디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아, 읽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다시 읽었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레이브 디거는 지금 서점에서 팔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안 팔아요? 절판된 것 같습니다. 그레이브 파는데요? 팔아요? 네, 다시 나왔나 봐요. 그레이브 디거는 이제 무덤 파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는 네. 뭐 도굴꾼 이야기입니까? 도굴꾼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제가 무엇이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약간 일본 경찰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일본 경찰 내에 보안부랑 수사부 사이에 갈등이 있나 봐요. 그 뭐 어떤 갈등인지 JYP 대충 짐작이 되죠. 수사부는 강력 사건이나 사기 사건 같은 걸 취재하는 부서고 일본에서도 일본 공산당이라던가 이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뒷조사하거나 아니면 도청하거나 이런 걸 맡아 하는 또 경찰의 파트가 있나 본데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예, 그 파트가 보안부인가 봐요. 그런데 그 보안부랑 수사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수사부의 경찰이 주인공일 거예요. 저도 지금 또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그 보안부 출신의 정치인을 정점으로 하는 흑막을 파헤치는 그런 소설이 이제 그레이브 디거고요. 재밌겠네요. 네. 진짜 무덤은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브 디거가 이제 그 무덤 파는 사람인데 그게 중세 시대 때 이단 신문관? 네, 뭐 그런 걸 이렇게 비유하는 그 단어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살인 사건의 현장마다 약간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을 이제 찾아갔더니 그게 중세 이단 신문관이고 사실은 경찰 보안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씩 밝혀지니까는 그 경찰 보안부랑 얽혀 있는 뭐 현직 정치인과 흑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재밌겠네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야가미 도시코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막 좀 어설픈 슈퍼맨처럼 막 이렇게 신출귀몰하면서 뭔가 당하기도 하면서도 또 사건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저는 다 읽고서 이 주인공을 한 번 더 등장하는 시리즈 같은 게 나와도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그레이브 디거가 두 번째 소설이고요. 그 전에 냈던 화제작이 13계단인데 저는 13계단은 이 그레이브 디거보다도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게 사형제도에 대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3개월 남겨둔 이제 사형수가 있고 그 사형수의 사형 집행이 거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사형 집행을 하나요? 거기도 꽤 오랫동안 안 했는데 우리보단 덜 오래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사형수지만은 사형 집행을 계속 안 하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안 하다가 또 진짜 재수가 없으면 갑자기 그냥 도장 쾅쾅쾅 박아가지고 어느 날 밀려있는 사형수들 다 사형 집행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나 봐요. 자주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그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서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그 결제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여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랬던 것 같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13계단이 책이 우리 집 책꽂이에 있긴 하걸랑. 난 안 봤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읽으신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 봤어 그것도. 보셨어요? 봤나 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기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사형을 2번 집행해본 교도관. 근데 이 교도관은 사형을 집행해본 경험이 엄청난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었어.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교도관이랑 같이 이제 협력하는 또 다른 그 20대 청년 주인공은
여자친구를 이제 강간 폭행당한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에게 사적 복수를 꿈꾸다가 우연히 과실치사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 대상까지 돼요? 아니요, 사형 집행 대상이 아닌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20대 청년이 있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강간 폭행한 가해자에게 사적 복수를 꿈꾸다가 과실치사로 죽어가지고 뭐 살인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그 소년범처럼 이제 한 1년 2년 정도 감옥에서 살게 되다가 이 교도관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관은 교도관대로 그리고 이 20대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약간 동상이몽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슈에 휘말리게 되냐면 사형을 3개월 앞둔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는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게 그 살인 사건의 현장이 흐릿해가지고 약간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누명을 3개월 안에 주면 막대한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현상금을 걸고 난 다음에 이 교도관이랑 그리고 이 교도관에게 너의 도우미 한 명을 선정을 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누명을 벗기는 이제 3개월 후에 사형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억울한 사형수의 누명을 벗기는 그런 이야기가 13계단이라는 이야기죠. 누명이었었나요? 그건 반전이죠, 반전. 자, 일본은 지금도 사형 집행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과거에 2030년 전에 사형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본인도 사형을 여러 번 집행을 했고 한때 뭐 중단된 적도 있지만 지금 총리인 기시다 내각 출범한 이후에도 사형 집행이 된 일이 있다고 꾸준히 합니다.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꾸준히 하는 나라군요. 선진국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계속 집행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는 YS 없는 때 것 이후에 아직 그렇죠. 안 했습니다. 30년 넘었죠. 그러니까 YS가 막판에 정권 바뀌기 직전에 했어요?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사형 집행한 걸 모티프로 해가지고 그 소설가 공지영 씨가 소설을 한 편 써서 그 소설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건가요? 우행시?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강동원? 기억이 드물다. 강동원. 맞아요. 맞아요. 강동원. 영화로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그 사형수가 강동원이었죠. 그 다즈노 가자키가 이제 11년 만에 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국내 출간으로 따지면 2012년에 제노사이드, 2013년에 KN의 비극, 2023년에 건널목의 유령이니까 10년 만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일본에서는 11년 만에 낸 신작인가 보고요. 모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레이브 디거랑 13계단 벌써 얘기 많이 했으니까 건널목의 유령 신작 얘기를 좀 하려면 제노사이드 얘기는 좀 짧게 하죠 뭐. 제노사이드는 사실 제가 웬만하면 안 살라 그랬어요. 두꺼워. 그때도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내용 설정도 좀 이상해. 예, 그리고 사실 그 딱 설정만 보면 JYP가 막 그렇게 좋아할 만한 설정은 네. 아니죠. 예. 그래서 반신반의하다가 그때 무슨 이유였는지 에이 속는 셈 치고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시작했다가 와 읽을수록 무엇보다 이 스케일에 감탄했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그때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되었어요. 뭐 일본 서점 대상 2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수상, 그리고 나오키상 후보작, 뭐 이런 식의 그 굉장히 일본 현지에서도 화제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또 홍보를 세게 했었고 황금가지에서 그래서 저도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름이란 작품 제목들은 몇 번 봤는데 열심히 안 읽었었던 작가였는데 뭐지 하고 읽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죠. 정말 재밌죠. 이 네. 장르가 인터넷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추리,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SF. 다 갖다 붙였네요. 근데 다 맞아. 아, 그래요? 다 맞아요.
이게 SF적인 이기도 해요? 네, SF적인 요소가 강하거든. 기본 설정이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종 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종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그 예를 들어서 그 인류 역사를 막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 챗 GPT보다 한 100배는 똑똑한. 그래서 막 그 신약의 구조 같은 게 머릿속에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요즘 넷플릭스에서 히트한 영화 있잖아요. 하트 오브 스톤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하트라는 게 그 하트를 손에 쥐면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다 해킹할 수 있는 뭐 이런 초월적인 어떤 프로그램, 뭐 장치 이런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제노사이드에서 요즘에 등장하는 되게 심심하군요.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네요. 하트 오브 스톤 이런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이런 설정의 드라마도 아니 지금 굉장히 또 진지하게 소개하고 있잖아. 영화예요, 영화. 아, 영화인 줄 알아요. 아, 저도 이렇게 봤는데 뭐야 이러면서 저는 안 봤거든요. 1.25배속으로 보면은 뭐 좀 볼만합니다. 그냥. 하트라는 걸 손에 쥐면 모든 컴퓨터를 다 해킹할 수 있대. 아무튼 이 제노사이드에 등장하는 신종 인류는 너무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 세계 질서가 다 이제 뒤집히는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뭐 여기저기서 그 신종 인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없애거나 혹은 이제 포섭하거나. 근데 포섭하는 건 어려우면 없애서 그 신종 인류에게 구인류, 지금 우리가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당하는 걸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목이 제노사이드인 거죠. 그래서 난 이 신종 인류를 없애서 제노사이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막 신종 죽는 인류가 거여서 우리를 제노사이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신인류와 기존 인류의 무슨 목숨을 건 전쟁 뭐 이런 아,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 스케일인데 완전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잖아요. JYP가 정말 극혐하는 계열인데 재밌어 이게. 그리고 이게 전 세계가 무대로 공간적 배경이 거의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아프리카, 미국, 유럽 막 거기에다가 주인공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로 한국인이 등장해요. 다카노 가즈아키 친구 중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국 되게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있었대요, 한국 사람. 실제로. 실제로? 한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한국 사람에게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역사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 약간 이런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서 좀 공감하는 바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이렇게 가한 그런 과거 있잖아요. 그 간토 대지진이나 아니면 난징 학살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제노사이드가 일본에서 한참 이제 화제작이 되었을 때는 막 댓글 테러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겠네요. 예, 반한 감정이 너무 때문에. 재미있고 너무 좋은데 이 반일 정서, 이 작가가 내보이는 반일 정서는 너무 실망스럽다. 일본 작가가 쓴 거 맞냐? 막 이러면서 읽어야겠네요. 사놨는데. 일본 작가가 좀 사면 좀 읽으세요. 일본을 비판하는 정서를 책은 사는 거라며요. 일본 작가가 일본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미국 작가 중에 미국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작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 제노사이드 소설에 의하면 그 인류 멸종을 한국 사람이 구한 거야, 사실. 아, 그래요? 스포 아니에요, 이거? 한국 사람 없었으면은 못 구했어. 구하긴 구하네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게 그럼 순서를 설마 인류가 다 죽는 걸로 끝나겠니? 소설이? 순서를 정해주면 너무 스타일들이 달라요. 이 13계단도 좀 완전히 다른 소설이고, 그건 진짜 일본의 사회파 소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 디거는 약간 활극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제노사이드는 소재나 아니면 배경이 또 그냥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셋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노사이드만 읽고서 이거 뭐 별론데? 나는 이런 설정이 싫은데? 라고 생각하고 13계단이나 그레이브 디거를 안 읽으면 또
재미있는 작품을 놓치는 거고 그 13계단이나 그레이브 디거를 읽고서 아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은 또 제노사이드 같은 재미있는 작품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13계단 그리고 그레이브 디거 그리고 제노사이드 이 세 권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하면 보면 좋을 거고 딱 이럴 때 보면 좋아요. 요즘 JYP 같을 때. 뭐 너 맨날 그냥 맨날 읽을 책가 없다. 그러면서 그 하트 오브 스톤 이런 거에 눈 돌리는 이런 상황일 때 이 다카노 가즈아키 검색한 다음에 도서관에 다 있거든요. 제노사이드, 13계단, 그레이브 디거 같은 거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데를 읽으면 여러분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건널목의 유령은 그럼 어떤 종류의 책이에요? 이건 건널목에 유령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 유령 나온 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 되게 폭넓으시네요. 네 권 중에 지금 YG가 그러잖아요. 3개 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건널목의 유령은 안 읽어도 된다. 아니 근데 이제 시간적 배경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20대나 30대에 대한 오마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간적 배경이 1994년이에요. 그리고 1994년에 태물 기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태물 기자는 무엇 때문에 태물이 되었냐면 꽤 잘 나가던 사회부 기자였는데 굉장히 특종도 많이 한 사회부 기자였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약간 폐인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그 중앙지에서도 잘리고 여성지의 편집장이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자네 일 잘하는 건 아니까 우리 여성지에서 좀 특종 같은 걸 한번 해라. 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성지에 배치가 된 태물 기자가 이제 주인공인데 유령을 봐요? 아니요 그 태물 기자한테 아이템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성지 독자들이 심령 기사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보를 받았는데 흥미로운 제보, 이 제보들 중에서 흥미로운 제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흥미로운 제보를 가지고 그럴듯한 심령 기사를 하나 써서 마감을 해라.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돼. 여기서도 네가 능력을 못 보여주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지킬 수가 없다. 이런 거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는 1994년의 시점인 그 태물 기자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자가 진짜 이런저런 제보들을 막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그럴듯한 제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건널목 유령이에요. 그래서 그 건널목 유령 제보를 받아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건널목에 유령이 나타난다라는 그 건널목 인근에서 실제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줄 알았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살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게 이 건널목의 유령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건널목에서 시체가 발견되긴 했는데 기차에 치인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흉기에 찔려서 이제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튼 거기까지 와가지고 쓰러져서 거기서 죽은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 나타난다는 유령이 그 죽은 사람이라는 이제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독자들도 다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작중 주인공 그 기자도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길래 건널목에 나타나가지고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진짜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러네요. 진짜 94년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 죽은 사람의 신원이 미상인 거죠. 마치 그거랑 실명도 모르고 뭐 고향도 당연히 모르고 맞죠? 나이도 그거 모르고. 화차랑 비슷해요. 그 대목은. 일본은 모든 사람에게 지문 날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범죄 기록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원 미상의 시체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서가 무엇이냐면 일단 야쿠자한테 살해를 당했고 그 야쿠자한테 살해를 당하고 나서 그냥 수소문을 해보니까 피해 여성도 나이나 뭐 신분이나 실명 같은 건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밤 업소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자신이 그 사회부 민한 기자였을 때 모든 네트워크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씩 이제 그 여자의 신분부터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인을 찾아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인은 이미 잡혔어요. 잡혀서 그래요? 그럼 누구 찾아가? 근데 범인은 잡혔는데 반페인이에요. 그래요? 범인이 징역 살고 있는데 뭐 좀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귀신에 홀렸나? 모르죠 그거는. 네. 그리고 뭐 왜 죽였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내가 죽였어 하여튼 그건 맞아. 하지만 나머지는 다 모르는. 그래서 그 유령 혹은 그 살인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내용인데 좀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재밌을 것도 같은데요. 재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재미없지는 않아. 왜냐하면 전작에 대한 그 기대치가. 아우라나 기대가 기대치가 없었다면 사실은 뭐 그냥 읽을만하다라고 전작에 생각을 비해 할 너무 텐데 소소해요. 전작에 비해서 너무 소소한 거예요. 그리고 또 11년 11년 만에 냈다는데 겨우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 스케일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대 초반 신인 작가가 첫 책을 내서 요걸로 상을 받았다. 그럼 인정. 뭐 좀 쓰네. 뭐 유령 설정만 빼면 다 좋은데 뭐 이런. 다카노 가자키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나? 항상 데뷔작을 쓰는 느낌으로. 항상 데뷔작을 쓰는 느낌으로. 새로운 장르를 계속 도장 깨기 하듯이 네. 도전하는. 항상 초심으로. 유령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신인류 뭐 이런 SF는 해본 적이 있지만 유령은 처음인 것 같아요. 유령 처음 귀담 나오네. 유령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유령도 한번 해보고 도전이네요. 싶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시간적 배경도 1994년이고 그 다음에 그 1994년이 시간적 배경이다 보니까 그 경찰이 막 독백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고 없어지는 뭐 21세기 2020년에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아이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내가 그래서 읽으면서 이 작가님이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다카노 가즈아키는 내년에 환갑입니다. 예.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아직 할아버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그 본인이 감정이입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건널목의 유령 이게 나름 이제 신작인데 최근에 나온 작품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그저 그렇다라고 방송을 해서 이 황금가지 측에 이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만 하지만 다른 책들이 다 황금가지 때문에 다 황금가지에서 나왔기 상관없어요. 네. 요번에 이 방송을 계기로 들으시는 분들이 다카노 가즈아키 책 뭐 아무거나도 하나 사면 황금가지에는 이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카노 가즈아키 건널목의 유령도 그냥 다카노 가즈아키 초심자한테는 괜찮아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것부터 보면. 읽고 나머지를 읽는 게 더 기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다카노 가즈아키 건널막의 유령을 읽으면 열쇠계단이나 제노사이드를 읽은 것만큼 훌륭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안 다카노 넘어갈 수 가즈아키 있어요? 다른 작품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하지. 왜냐하면 저는 2012년에 제노사이드 읽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다카노 가즈아키 전작들을 다 찾아서 읽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건널목의 유령은 그 정도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마무리하죠. 하여튼 다카노 가즈아키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뭐 최고가 뭐냐 그러면 뭐 전 당연히 제노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열쇠계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노사이드는 일단 그 SF적인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잔인하고 좀 그래요. 19금 소설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약간 좀 불쾌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끔찍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제목 때문인지 몰라도 역사적인 제노사이드에 대한 고찰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네. 실제로 막 내전 벌이고 네. 종족끼리 서로 그 얘기를 다룬 책, 그 얘기도 많이 나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 그 해코지한 거, 그리고 제노사이드의 역사가 담긴 난징 대학살 직간접적으로 수도 없이 죽어요 이 책에서는. 네. 그래서 약간 좀 무겁고 좀 그렇다. 그리고 책도 두껍다는 게 있고요. 13계단은 제노사이드보단 조금 얇지만 그래도 볼륨은 좀 되고. 그리고 저는 13계단은 좀 권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그 교도관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해서 느껴볼 일이 사실 없잖아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느껴봤죠. 네, 근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심리 상태, 뭐 일본이긴 하지만은 약간 죄책감, 그리고 또 뭐 사랑하는 애인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사적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20대의 그 주인공의 또 이야기, 그리고 누명을 쓰고서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일본의 사형제도, 사실 일본의 사형제도가 우리나라 사형제도랑 별로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 제목 13계단은 어떤 의미냐면은 일본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13번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서 뭐 최종 수상에 아마 쾅 찍겠죠. 그런 단계를, 그래서 그걸 13계단을 비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도 제공하기 때문에 약간 일본의 정통파 사회 소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3계단도 2001년에 나왔지만 여전히 고전 비슷한 느낌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책도 그렇게 막 유쾌하거나 막 신나게 짠짠짠 뭐 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계열은 아니었던 것 같고. 되게 잘 넘어갔던 기억. 그레이브 디거가 오히려 그건 진짜 약간 활극처럼. 그리고 막 도심 추적극 뭐 이런 표현도 있네요. 네, 좀 그런 계열이고. 아무튼 여러 권의 책들이 출간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작가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은 이번에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 찍어가지고. 네. 건널목의 유령만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듣고. 아니 건널목의 유령도 재밌대. 건널목 유령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건널목의 유령도 보면은, 그러니까 건널목의 유령을 읽으면은 참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수사하기 쉽다. 왜냐하면 전 국민 지문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나 다 모든 게 다 쉽게 해결될 것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